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야 2차 합의안은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한 발언의 일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요. 네, 오늘은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기구의 책임자가 된 정성원 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인터뷰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9월 17일 수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17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은 박 대통령. 사설 내용입니다.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기구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 이런 유가족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예.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며 실망감에 앞서서 우선 착잡함이 밀려오는 것은 그의 놀랍도록 대담하고 뻔뻔하고 잔인한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랜만에 세월호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면 우선 자식 잃은 슬픔 속에 추석 명절을 보낸 유족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쯤 건네고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은 싸늘함과 살기 등등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미안함도 느끼지 않고 있음이 발언 하나하나에서 확연히 묻어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가 특히 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라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문제점이 대부분 드러났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건데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 해운의 잘못은 어느 정도 드러났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아까운 목숨을 눈앞에서 수장시킨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게다가 그 핵심에는 이른바 7시간 미스터리를 비롯한 청와대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적 대참사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밝히는 문제 아니겠는가. 그런 것은 국민이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의 주장, 또 알려고도 하지 말라. 이런 태도야말로 국민 모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 모독. 이 표현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을 했었죠. 예, 대통령이 저를 모독하는 것은 곧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였죠?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인데요. 박 대통령 여당에다가 사실상 단독 국회 지시, 뭐 이런 제목입니다. 삼권 분립 운운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주도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무슨 삼권 분립인가? 앞서서 조상훈 국장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어제 그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회동이었죠? 예.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전격 회동했다. 이 뭐 속보로도 뜨더라고요. 이게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만나는 게 뉴스 가치로 그 뉴스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건 참 의문인데요. 자, 회동은 오늘 아침, 어제 아침 김기춘 비서실장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연락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여당 지도부 호출인 셈이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45분간의 만남 대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데 할애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회동 이후에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서 당신들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을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예. 남들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삼권 분립이라고 이제 말한 부분에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또 다음 기사 때문입니다. 3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이 정의화 국회의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의사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날 전격적으로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의사 일정을 잡은 건데요. 이 배경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미간이 한번 찌그러지니까 여당 또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삼권 분립, 도대체 여당이 정의하는 삼권 분립은 뭡니까? 관건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될지 여부입니다. 현재 여권의 기준은 강행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통과시킬 법안 91개 통과시켜봐야 큰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도 없는데 이걸 밀어붙였다가는 너무나 큰 폭풍을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또 본회의 상정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 안에서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야당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일부 보도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법안 처리 당부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좀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앞서 위법성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네. 과연 26일 국회 본회의 열리면 이 91개 법안 처리 가능한 겁니까? 여당 말은 이렇습니다. 이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한 뒤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은 뭐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통상 위원회의에서 통과되면은 본회의 표결로 이루어지지요. 상정, 이것은 형식적 절차입니다. 자, 그러나 위원회 통과는요, 부의된 겁니다. 상정은 부의와는 다른 행위인 거지요. 상정은 야당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사변,
여기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더라도 야당 합의 없이는 91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합니다. 상정하지 못하면 표결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상정해서 통과시킨다라고 네. 하면 헌법 소원으로 가겠군요. 그런데 일단 한번 통과된 거가 뭐 나중에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죠. 미디어법 그 통과 과정 얼마나 그 불법적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문제 없다. 땅땅땅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국회법대로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상황까지 갈지 안 갈지는 또 야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참 소방서에서 불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말이죠. 한편 그 국회 선진화법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사변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야 모두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런 전시를 이유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 바로 이범균 부장판사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 예. 예. 이범균 부장판사를 향해서 1신의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죠.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법원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13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예. 박홍래 성남지원장이 김동진 부장판사를 불러서 글을 쓴 경위와 목적 등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도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글을 쓴 경위나 목적을 몰라서 불러서 물어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징계를 위한 수순이죠, 한마디로. 예. 네. 자,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너무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전국의 교원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점심 단식, 학교 앞 1인 시위, 공동 수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교조가 이걸 하겠다고 해서 막은 것인데요. 자, 그런데 리본 달기 같은 이런 단순 추모 행위까지 막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교내에서 리본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로 교육활동과 무관하다.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로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들의 추모 행위마저 불온시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교육적인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감정까지 통제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감정노동이란 말이 있었는데 예. 감정통제란 말도 이제 나오게 생겼군요. 예, 권력이 국민들의 감정까지 통제한다. 네. 더 슬퍼하지 마라. 네. 슬프면 이제 그만. 네. 이걸 국가가 지시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이 기사를 순서대로 배열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입법, 사법, 행정부가 완벽하게 삼권 통합.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입법부, 국회의장, 여당, 그리고 사법부, 바로 대법원에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서 징계에 착수한 점, 그리고 교육부가 노란 리본마저 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 어째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립된 게 아니라 통합이 된 것 같은 씁쓸하기 이를 데 없는 현상을 제가 이렇게 순서로 나열해 봤습니다.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야당 이야기입니다.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을 주도한 중심 쪽 바로 초재선 중심의 강경파 의원들인데요. 근데 이들은 박 위원장을 적극 지지했던 그룹이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박영선 위원장에게 등을 돌린 배경 오늘 한국일보에서 오면에서 짚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보인 박영선 위원장의 독단적인 모습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이나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당내 소통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당직을 맡은 한 강경파 의원도 박영선 위원장이 당의 정체성과 무관한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문제를 의원들과 최소한의 소통 없이 결정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신문 일면 박영선 탈당 접고 당무 복귀할 듯 이런 제목의 기사를 달았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다 비슷한 관점으로 보도했습니다. 예. 이르면 오늘쯤에 입장 표명할 거라고 하죠. 네. 뭐 나가는 순간 낭떨어지죠. 뭐 지금이야 탈당할까 말까 이러다 보니 뭐 만류하는 사람도 있고 주목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가는 순간 뭐 이건 시베리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행기 밖에서 비행기 그 운항 중인 비행기의 문을 열고 나가는 꼴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겨레 오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접촉한 박영선 위원장의 측근. 이런 정당에서 계속 죽어 지내야 하느냐. 자기를 그렇게 흔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동료로 보고 함께 일하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박영선 위원장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예. 정치권 안팎에서 오랫동안 박영선 대표를 지켜본 사람들은 박영선 대표가 탈당까지 고려한 것은 억울함, 동료에 대한 배신감 등 인간적인 심리적 상처가 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 핵심 측근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아이를 벌거벗겨서 집 밖으로 내놓는 법이 있느냐. 지금 집 밖으로 나간 애가 자살 많이 하는 걸로 알려진 마포대교 위에서 한강을 내려보는 상황이다. 공부 못하는 게 죽어야 할 만큼의 죄냐. 이렇게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회 정당에서 원내대표와 의원의 관계가 부모 관계는 아니잖아요. 예.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근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책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고요. 이건 자기 죽이기다. 이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접근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이 그건 인정했군요. 예. 공부 못한다는 건 인정한 겁니다. 예. 제가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수주 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정치 활동에 대한 오랜 관찰과 그녀에 대한 여러 정통한 뒷담화를 종합한 결과 그녀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어마어마한 대의 명분이나 야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폼나는 직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솔직담백한 편이다. 또 조직 속에서 함께 일하기보다는 혼자 일하고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개인 플레이어의 성향이 강하다. 자기가 못하면 남들도 못한다고 믿는다. 또 무엇인가 자신의 업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어하며 그에 대한 칭송받기를 좋아한다. 박영선 최고다 하는 칭찬에 약하다. 반대로 박영선 형편없다라는 비판을 절대로 못 견디한다. 또 시작은 창대하되 끝이 미약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박영선이 박근혜, 김무성 등 이른바 악당들이 내민 미끼를 덥석 문 것은 한 번, 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정치인을 대표로 내세운 민주당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지요. 예. 이 글은 언제 올라왔느냐. 한 달여 전, 즉 어이없는 1차 합의를 전후해서 나온 겁니다. 예.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한 달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향신문 12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 출판사 이야기인데요. 자기계발서를 주로 내놓는 출판사라고 합니다. 전국 언론노조 출판분회에 따르면은 한 30살 된 여직원이 2012년 9월 이 출판사 상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직원 전환을 앞둔 시점이었고요. 최종 면담 성격의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이런 추행이라고 합니다. 예. 최종 면담을 이 회사는 술자리에서 하는군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성을 상무가 오피스텔로 데려가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침대로 끌고 가서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밖으로 뛰쳐나와서 주민 도움을 받아서 귀가를 했는데요. 이후에 정직원이 된 이 여성은
이 상무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나오자 지난해 7월 사내에 공개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사직하고 이 상무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검은 이 상무가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고 키스를 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여성의 저항이 없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출판사는 9월부터 이 상무를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이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몇몇 동료들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상무는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껴안았고 거부하면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자와의 룸살롱 접대 자리에도 여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분루수까지 추게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저자, 유관업체, 타 출판사 관계자를 초청한 송년회 때 여직원들을 드레스를 입게 한 다음 각 테이블에 한 명씩 배치했다고 하는데, 한편 출판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이 상무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서 복직시킨 것이다. 회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법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경향신문 12면을 보면요. 한 대학 교수가 공군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최근 순직이 결정된 고 김지훈 일병을 두고 죽을 거면 나가서 죽었어야 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덕수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인데 지난달 28일에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김일병을 언급하면서 죽을 거면 공군을 나가서 죽지 왜 여기서 죽나. 요즘 애들이 나약하다. 연병장 15바퀴 돈 것을 갖고 왜 자살을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강연 제목이 명량해전을 통해 본 충무공의 리더십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해군 가서 강연하지 왜 이 영화 보고 공군에 와서 이런 강연을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에게 경향신문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김일병, 숨진 김일병은 부관실로 오기 전부터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던 고문관이었다고 들었다. 폭언 폭행이 아닌 얼차려는 인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군기에 따라서 허용된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같이 잘해보자는 훈육을 가혹행위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썩은 사회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이 교수가 군에 갔다 왔는지, 네. 본인의 군 생활은 어땠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창원시 의회에서 벌어진 일 말입니다. 김성일 의원이라고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진해의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에 그 지역 기반을 둔 시의원인데,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구장 부지를 원래는 진해 쪽에다 건설하려고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NC 다이노스 측이 난색을 표하니까 안상수 시장이 마산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안상수 시장에게 어이 마산 시장 뭐 이러면서 계란까지 투척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후속 보도입니다. 창원시는 어젯밤 안상수 시장을 향한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 투척 행위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시민 모독 행위이면서 테러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의 이름으로 김성일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배후 세력이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의장직 사퇴를 하라. 그리고 김성일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안상수 시장 새누리당 당대표를 거쳐서 현직 당 상임고문 아닙니까? 경남 창원시장이 됐는데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 시장의 불만을 품고 계란을 던진 행위. 이 행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편 김성일 의원은 현재 취재진의 연락을 끊은 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배후 세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는데 과연 안상수 시장이 생각하는 배후 세력은 누굴까요? 짐작은 갑니다마는 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여간 같은 당인데 말이죠. 예. 근데 어제 그 계란 던지는 거 보니까 말이죠. 이 제구력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분인가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던 2004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내 연찬회에서 정치 풍자극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무능한 가장으로 묘사하고 욕설과 성적 비하적 표현까지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이고 육실할 놈, 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불알까지 내야지. 그러니까 육실할 놈, 특유감 같은 자들아.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벌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특히 한 참석자는 박근혜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이런 행위에 웃고 박수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박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아니던 2006년 중산층과 서민의 파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 정권이 반성은커녕 이제는 세금 폭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경제, 사회 혼란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아니던 2007년 어떻게든지 집권 연장을 위한 그거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아니던 2007년 권력자들의 생얼을 드러내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얼을 드러내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진정으로 국민 앞에 당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그 언론인과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을 이르면 다음 주쯤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 언론인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권력을 감시하는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기자를 재판에 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반성은커녕 이제는 세금 폭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회 혼란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뭐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기자회견 갖고 입장 표명합니까? 예, 물론 박 위원장 측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오후에 내 입장을 말하겠다라고 밝힌 건 아니지만, 예. 여러 정황이나 분위기상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오전 중일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마 오후 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 세월호 전국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요.
국회의장과 여당이 새정치연합을 배제한 반쪽 단독 국회까지 열려고 하는 만큼 본인의 거취 문제로 시간을 더 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박 위원장이 탈당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들려왔습니다만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예. 탈당을 하지 않고 이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당무에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말씀드린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박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해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마지막으로 전력을 다한 뒤에 결과에 상관없이 사퇴하고 또 그가 맡은 이 국민공감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의총을 통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 인물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그럼 박영선 원내대표가 추인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예, 그 전까지 이 당내 의원들 특히 이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탈당은 안 될 말이다. 그러나 원내대표직과 혁신위원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 대세였습니다. 예. 이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 몇몇 의원들이 주도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하나씩 물은 건데 앞서 말씀드린 이 대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이 컸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박 위원장의 당무 복귀 전망이 높아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좀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박영선 이 위원장이 오늘 뭐 기자회견 갖고 또 원내대표로 당무에 이제 복귀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과연 이런 박영선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협상에서 네. 어떤 모멘텀 또는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네. 뭐 야당이나 유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 어제를 기점으로 완전히 좀 뒤틀려버린 상황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 야당하고 유가족의 응답 요구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습니다. 뭔가 답을 하는 건데 응답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대와는 정반대에 특히 많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잔인한 응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사실상 걷어찼다. 예,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 언급됐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조간신문은 이렇게 카페를 뽑기도 했습니다. 예. 세월호 전국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예, 여당인 새누리당은 매우 공식적이면서도 든든한 명분, 즉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 2차 협의안을 고수하며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든든한 명분을 얻게 된 셈입니다. 가뜩이나 안 풀리던 협상이 야당 입장에서는 더 버거워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결국 국회를 단독으로라도 끌고 가겠다고 공언까지 한 상황이라서 박영선 위원장은 복귀를 하자마자 엄청난 난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관심이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 과연 누가 앉을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새 비대위원장이 차지하는 그런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좀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새 비대위원장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임무는 일단 뭐 흐트러진 이 당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아가서 내년 초 전당대회를 잘 치러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음 총선이요. 즉 20대 총선 공천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지역위원장 선정이라는 임무도 있습니다. 그냥 징검다리 같은 역할로만 바라보기에는 그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전당대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많이 거명이 됩니다. 예. 이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신임한 이 당내 선출직 인사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개파가 없다는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남에서 뛰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또 범친노로 분류되지만 개파색이 비교적 옅다고 평가되는 원혜영, 유인태 의원, 또 문희상 상임고문,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 등도 거명이 됩니다. 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이들 다수는 현실적으로 이 2선 그룹 이 내지는 원로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문재인 의원, 정세균 의원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리스트에서 빠져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계파 분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마도 비대위원장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석현, 김부겸, 유인태, 문희상, 박병석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여권은 뭐 어제 기점으로 해서 이 정국 돌파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현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정의학 국회의장 등이 없고 뭐 단독 국회라도 열겠다. 사실상 준비에 착수하는 상황인데요. 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또 의문점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쪽짜리 국회가 불보듯 뻔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내홍을 틈타서 이 국회 가동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이긴 하지만요.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일단 새정치연합 내부 사정이 수습되기까지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쉽지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새누리당이 이 새정치연합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어쨌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가동하겠다는 것 또한 뭔가 실질적인 절차적 소득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의 복귀를 촉구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없이 상임위에서 뭔가 추인을 하고 본회의로 내지는 법사위로 법안을 상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네.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 네. 그거 반대한다 이런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선 어떤 입장을 밝힌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안이라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 완화 및 철폐로 기업을 도와주는 게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 굉장히 단호한 이 정치적 레토릭인데 문제가 된 정책은 이 기업이 사내유도금을 과도하게 쌓아놓은 채로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국간에 그대로 쌓아놓은 채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풍토에 채찍을 가해서 기업의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만들겠다는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 급기야 담뱃값 인상 등 이 무리한 서민 증세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권이나 진보 진영으로부터 그나마 평가를 받았던 정책이 바로 이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입니다. 예. 이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이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을 향한 이 보수 진영으로서는 매우 전향적인 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에 여당인 새누리당 대표가 매우 명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대놓고 밝히고 나선 겁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뭐 며칠 동안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무성 대표하고 최경환 이 경제부총리가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좀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이 친박의 핵심이기도 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동안 내놓았던 이른바 정책 구상들 웬만하면 뭐 브레이크 없이 다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뭐 인사검증 같은 거는 받지 않았죠. 이 정책을 가지고 이 야권하고 공방을 벌였는데 사실 아무것도 브레이크가 걸린 건 없었습니다. 예. 문제가 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은 경제정책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이념정책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건드리기가 간단치 않은 사안인데 최 부총리가 건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에는 친박 핵심 경제수장이라는 정치적 후광이 당연히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내지는 정서적 추인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자연스럽게 가능하고요. 예. 이런 정책에 김무성 대표가 반기를 들었다는 건 최근 김무성 대표가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비박 중심 여당 권력 기반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취임 뒤 이 주요 당직의 비박 내지는 비주류 계열의 의원들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김 대표 본인부터가 비박, 비주류임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내 보수혁신위원장으로 기용돼서 이 청와대와 여당이 언젠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다음 총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 또 청와대를 다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상향식 공천제도,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최경환 경제팀, 나아가 박근혜 경제팀의 핵심 구상에 반기를 든 것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 행간이 좀 남다르게 읽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뭔가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단순히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네,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김효진 PD였습니다. 이어서 어젯밤 방송한 뉴스K 3분간 요약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3분 뉴스K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특별 논란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국회에 특별법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갑자기 청와대로 불러 언론의 전격 회동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함으로써 긴박감도 고조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제1야당이 내부 갈등으로 지리멸렬한 틈을 파고들어 대통령의 존재감을 높이는 전술이라고 평가합니다. 가족대책위는 대통령이 여야의 특별법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한 2차 합의안을 마지막 결단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5월 4일 생목항을 방문해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한 가족대책위는 4개월여 만에 무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오랜만에 내놓은 말씀 중에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였던 파이시티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권세를 이용해 파이시티 비리에 연루됐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이 처벌된 뒤에 끝난 줄 알았지만 1,5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특혜 시비 등에 얽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는 등 표류하다 현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인 줄 알았던 채권자들은 8년째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요. 낮에는 식당에 나가서 일하고 하면은 목욕탕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가져보겠다고 딸 시집 보내려고 마련한 돈인데 2월달에 딸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여기가 다 투자됐기 때문에. 지난달 13일 뉴스K가 금모으기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불거진 사실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재단 측이 보복 징계와 종북몰이에 나섰다는 지적이 재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직원들 상당수가 가입해 있는 노조를 향해 종북몰이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단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정모 사무국장은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로 구성된 노조 핵심 멤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지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 정 사무국장은 노조 간부의 회식 중 발언을 문제 삼아 북한의 무력 통일을 옹호한 것인지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정 사무국장은 부실하게 진행된 고용노동부 감사에서조차 법인카드 유용 사실이 드러났고 사무국장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묵인하에 사무국장에 선임된 인물입니다. 모독이란 단어가 귀에 들어온 이유는 미세한 어감 때문입니다. 모독은 흔히 모욕과 혼용되지만 어감과 쓰임이 조금은 다릅니다. 모욕을 구성하는 두 한자어는 업신여길 모, 욕되게 할 욕, 상대를 업신여기고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독에서 모는 무릅쓸 모자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귀하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 모욕이라 하지 않고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중요한 지위임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를 근거 없이 욕되게 한다면 모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할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질타하며 세비 반납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도 4월 16일 7시간치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새 원자력 발전소 예정지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에서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10월 9일에 실시됩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실시되는 국내 첫 주민투표이기도 합니다. 앞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출범식을 열어서 위원장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정성원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을 선출하고 정권과 투표 규정, 일정 등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정성원 주민투표관리위원장 초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일보 평가입니다. 생각과 주관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어우르는 중재자 이렇게 정성원 위원장님을 소개했는데 어떤 경위로 이 삼척 주민투표 관리 책임 맡게 되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던데 그 현지 사람들 얘기 들어봤더니 예. 우선 원자력 발전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어쨌든 아주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먼저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먼저 그 삼척시정 책임 맡았던 분이 원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그 행보를 해가지고. 예. 주민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요번 과정을 통해서 잘 메워야 된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튼 원전 자체에 대한 그 찬반이 정말 공정하게 되도록 그런 뜻에서 이제 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은 이제 제가 잘 받들어 모셔야 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은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예. 어쨌든 무거운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네. 투표 끝날 때까지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삼척 원전 계획이 이제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지자체를 중심으로서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예. 먼저 시장이 원전 유치 의사를 이렇게 조직할 때 제가 관리위원장으로서 자세히 얘기하는 건 좀 적당치 않아서 그런데 올바르게 주민들 의사가 표출된 과정이 아니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시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주민의 찬반 의사를 묻는다는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그때 먼저 시장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편법이나 무리연수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찬반을 묻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지난번 유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신 분이 상상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예. 제가 입에 담기가 좀 싫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편법들이 있었어요. 예. 원래 이 주민투표라는 게 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관리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10월 9일날 하는 투표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관리하고 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된 거죠? 새로 당선된 삼척시장이 법률회사 3군데의 자문을 받아서 이거 유치 철회에 대한 찬반 투표를 삼척 선관위한테 의뢰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거 다 합법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삼척 선관위는 그 국가 사무를 이 지역에 있는 삼척시 선관위가 담당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뭐 법리 다툼들이 있는데 예. 원전 유치 신청은 지자체 단체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 철회도 당연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예. 선관위는 그게 이제 아닌 거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다투서 그 원전 자체의 찬반이 어디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주민 투표를 직접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민간 차원에서 관리하는 투표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겁니까? 네, 돈과 사람 특히 이거는 선관위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자원봉사자가 한 600명 정도 필요하고요. 돈이 한 3억 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계속 등록을 받고 있고 예. 돈은 삼척 시민들의 성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마 3억 지금 추세로는 3억을 넘게 예. 그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바로 그런 것이 투표율 제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모두 시민들은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예. 안전에 관한 문제고 에너지 정책의 장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자도 최하 400명 필요한데 지금 추세로는 하여튼 500~600명은 될 것 같고 공무원들도 일과가 끝나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공무원들도 여러 명이 아마 봉사를 할 겁니다. 예,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자발적인 이 성금으로 모든 선거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이제 투표율입니다. 10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법으로 본다면 이제 투표율이 33.3%는 넘어야 이게 유효하다, 개표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또 한글날 공휴일이도 한데 투표율은 어떻게 좀 높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슨 성금이라든지 자원봉사 여기하고 연결되는 문제고 또 이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 3분의 1은 무난히 넘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지에 무슨 과학적인 조사라는 건 아닌데 현지 사람들은 50에서 70%까지 나오지 않냐 그렇게들 대부분 보고 있고 저도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 예. 워낙 높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기 때문에 투표율 역시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궁극적으로 궁금한 점이 이 점입니다. 주민 투표를 해서 유치 반대가 나왔다 결론이 개표 결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 이제 중앙 정부에 이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예. 여기는 원전 유치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마 거기 지역의 국회의원도 아마 똑같은 뜻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분위기는 하여튼 찬반 한 표라도 더 많은 거에 절대 승복을 하고 반대가 한 표만 건 찬성이 한 표만 건 절대 승복을 하는데 현지 분위기는 반대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7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평균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유치 반대이기 때문에 그쪽의 선출직들도 전부 의사를 잘 받아서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아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예. 한 30초 동안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가 그런 투표 결과 받아들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전망하기는 어렵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차제에 우리나라 전기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의 대강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이런 방식의 에너지 중앙 집중과 팽창 정책으로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 길을 가기는 무척 어려우니까 이거를 단순히 반대로 보지 말고 예.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사표시와 주민들의 상식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현재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이지요. 그렇게 보면.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성원 삼척주민투표관리위원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